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교수님께서 우리 그 후학들에게, 특히 후배들에게 어떻게 좀 연구자로서 좀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좋은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경청해서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는 다 껴놨지만 학생들 그 화면에다 손을 들고 박수로 조국 교수님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심우영 교수님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목이 그죠? 약간 꼰대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뭐 제가 겨우 기껏해 한 반세기 산 사람이 무슨 그죠? 연구자의 자세 이런 거 잘 알겠냐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조금 느꼈던 거,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그 톡을 준비했던 거는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정말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답은 없죠. 그죠? 답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찾는 건데 그래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국 꼰대 마인드네요. 그 꼰대 마인드로 제가 조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구글에 제 이름 한번 검색해봤어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요. 했더니 여전히 아직까지 조선시대 그죠? 우리 유학자 조욱 선생님을 제가 제낄 수는 없고 이제는 2번부터 나오는 이런 아주 훌륭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뭐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 덕분에. 예, 잘못 검색하면 이분이 나오죠. 예, 이분을 제가 띄운 이유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부분이 이분이 여기 보시면 출생이 이렇게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죠. 그죠? 저랑 고향이 같아요. 일단 고향이 같고요. 키가 저보다 좀 크시더라고요. 저는 172.5인데 전 소수점까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비참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 180 자신 있게 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이게 줌이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죠? 제가 화면을 다 못 본다는 거. 그게 안 나오네요. 자, 이분하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성씨의 한자가 똑같아요. 예, 그리고 동감도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죠? 가문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제 이름 혹시나 나중에라도 기억나라고 제가 하나 넣어봤어요. 예. 근데 검색 결과가 확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면 25,900개인데 여기는 이야 2,200만 개가 넘어가요. 그죠? 예. 이게 항상 이런 줌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어색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사람들이 반응을 못 보니까. 그래도 한번 꿋꿋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혹시 이 사진을 보면 뭐 느끼는 게 있으신 분이 있겠죠. 그죠? 연배에 따라서 좀 다르실 텐데, 왼쪽 사진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래저래 들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현장을 실제로 보신 분은 몇 없을 텐데, 이게 삼풍백화점이에요. 삼풍백화점이 그저 부실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꼭대기에다 그저 수영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무너졌었죠. 제가 이 무너진 그날 모래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래시계를 보고 있던 그때가 언제냐면 밑에 윈도우즈가 최초로 도스를 밀어내고 이제 운영 체계로 들어서던 95년입니다. 그때가 제가 우리 신촌 캠퍼스에 발을 들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번 딱 나왔죠. 그죠? 9학번입니다. 조금 당황하다 들어가긴 했지만 9학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저희 신무영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학부만 저희 연세대에서 하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과 이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1999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세상이 종말한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결혼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 결혼 빨리 했더니 이제 가정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석사부터는 이제 서울대에서 학위를 하게 됐고 이제 학위를 다 끝내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 다움슈타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번역을 하면 창자도시라는 뜻인데 참 희한하죠 이름이 그죠? 창자도시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확하게는 7년 동안 그룹 리더로서 일을 하다가 2014년에 그래도 고국에 있는 유니스트라는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교수로 바로 임명돼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2월 1일부터 지금 수원 삼성전기에서 지금 연구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학생들, 저도 이 사진을 다시 꺼내보니까 참 많네요, 학생들이. 그죠? 저도. 여러, 참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여기 정도로 마치고, 자, 사진 예쁘죠? 여기가 혹시 어디일 것 같아요? 제 카메라가 제 핸드폰은 SA 플러스인데 갤럭시 카메라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삼성전기입니다. 이게 여기 건물은 삼성전자, 여기 사진을 찍은 곳은 삼성전기인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거죠. 제가 직접 찍었는데 시간이 나오죠. 새벽 6시 48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가면 사실은 제가 새벽 5시에도 가봤는데 이 이미지가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사실 이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위 선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6시 48분인데 지금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임원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에요. 보시면 거의 꽉 차 있죠. 이미. 새벽을 달리면서 열심히들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가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들은 그래도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방향,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서점 같은 데 가서 이런 책들 사 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죠? 혹시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대부분 학생들 그죠? 책꽂이에 한 권 정도씩 꽂혀 있어요. 성공, 그죠? 자기 개발, 습관, 그죠? 혹시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책이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책을 보는 게 쓸데없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결국 결론인데 그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내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그 예시를 보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성공한 사람은 지가 뭐 때문에 성공한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돼서 성공을 한 거지.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성공을 한다. 아니요, 저녁형 인간으로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런 책들은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돌아보니까 살아올 때 몰랐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사실 우리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봐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를. 이에 대해서 조금 재미난 어떤, 우리는 또 이공계니까, 그죠? 단순히 인문적인 얘기만 하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죠? 뭐야, 뭐 이래 되니까. 이공계적인 접근을 좀 해보죠. 대표적인 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생존자 편향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그죠?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구글 검색해보면 쫙 나올 텐데, 뭐 검색해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하고 달리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다 공중전이었죠. 그죠? 얼마나 그 폭격기가 가서 많이 두들겨 펴고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공중에서 전투기들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생존자가 많게 할 건가. 출격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격추되는 애들 엄청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격추되지 않고 돌아오는 생존자가 많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어마어마한 그 연구비를 쓰면서 미 공군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리더격이었던 사람이 에브렘 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트 좀 이게 독일 쪽 사람이라서 이름 좀 이상해요. 독일어는 바이트고 영어로는 월드인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섞어놨죠. 바이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살아 들어온 비행기의 어떤 피탄 횟수, 그러니까 총탄을 얼마나 맞았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총탄에 잘 버틸 수 있게 조금 더 보강을 해주면 더 많이 살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사실은 뭐, 그죠. 동체하고 엔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료통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동체하고 엔진만 딱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살아 들어온 비행기들의 그 평균적으로 맞은 총탄의 개수를 세보니까 동체는 약 1.73회 정도를 맞아요. 근데 엔진은 1.11회 정도를 맞죠. 근데 이거 이제 피격률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피격률이 대충 동체 맞은 애는 한 60% 정도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총탄을 맞으면 그냥 격추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엔진을 맞은 애들은 한 40% 정도가 못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말이 좀 헷갈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총탄을 맞는 횟수.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는 애들의 총탄을 맞은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동체가 맞은 애들이 한 60%가 있고 한 40%는 엔진을 맞은 거죠. 이거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1.73 나누기 1.73 더하기 1.11 하면 한 60% 나와요. 예.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 보니까 동체랑 엔진에 맞은 그 비율 정도가 한 6대4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동체가 더 많이 맞는다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체가 더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동체를 좀 더 강화를 하면 살아 들어오는 비행기 전투기 개수가 폭격기 개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와일드는 거꾸로 주장을 하죠. 아니다. 동체는 6대4 비율로 더 많이 맞았지만 살아 돌아오는 애가 많지 않냐. 오히려 엔진 쪽을 강화해야 된다. 엔진 쪽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못 돌아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생존자 편향에 대한 얘기예요. 구글 검색하시면 딱 여기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받아들여지나요? 동체를 강화하자는 주장하고 엔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결론을 엔진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공한 애를 보면 안 되고 실패한 애를 봐야 된다. 그런 어떤 논거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진짜네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그럴듯한 얘기인데 진짜? 뭐 이런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지식 정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뭐 10가지 뭐 이런 책들 자기 개발에서 필요 없다라고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인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논고 그대로예요. 우리가 실제로 생존 전투기의 개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생존에서 돌아온 애들을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격추된 애가 어디를 몇 발 맞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격추된 애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성공 사례들만 자꾸 보면서 내 실험은 왜 안 되지?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패한 사실은 실험 결과를 알아야만이 내 실험 결과를 더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있다는 거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격추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아주 문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에이브람 월드는 사실은 상당히 더 통계적인 어떤 유의미한 값을 이용해 갖고 더 정확한 분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그거의 아주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0대의 에어크래프트가 날아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20대가 격추됐어요. 그리고 80대가 돌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부위별 피격 횟수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하여튼 살아 돌아온 비행기에서 30% 정도 동체에 있는 맞은 횟수를 세보니까 한 30발 정도가 맞았어요. 엔진이 한 10발 정도 맞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살아 돌아온 80대의 비행기 중에 50대는 전혀 피격이 되지 않았고 20대는 한 발씩만 맞았어요. 동체에 맞았든 엔진에 맞았든 한 발만 딱 맞았고 이제 10대는 그중에서 10대는 동체든 엔진이든 아니면 양쪽 다 맞든 다 포함해서 두 발을 맞았다고 그러죠. 세 발 맞은 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처음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 거의 한 발, 두 발 사이에서 밖에 없었죠. 그래서 살아 돌아온 애는 1.73발, 73회 정도 피격됐기 때문에 1.5회 정도. 한 발, 두 발, 세 발은 아예 못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한 번 맞은 애는, 그죠? 생존기가 20대라고 했잖아. 한 번 맞고 돌아온 애는 전체 100대 중에서 50대는 전혀 데미지가 없었고, 그 중에 20대는 한 번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대는 두 번 맞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 번 맞은 100대가 나가서 그러니까 격추된 애가 한 번 맞고 격추될 수도 있고 두 번 맞고 격추될 수도 있고 그죠? 세 번은 일단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격추된 애가 한 번 맞고 격추된 애가 몇 대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로 두는 거죠. 그럼 두 번 맞고 격추된 애는 20-G가 되겠죠. 그죠? 생존기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부위별 이제 피격 횟수도 이제 살아 돌아온 애는 동체가 30발, 엔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10발을 맞았다고 했지만 격추기는 동체 맞은 횟수하고 엔진 맞은 횟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통계적으로 이걸 접근한다면 조금 추정이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 생존기 격추기 전체에 대해서 생존한 애, 그죠? 20 플러스 G에 20. 한 발 맞고 생존한 애의 확률이 20 플러스 G분의 20이죠, 그죠? 그럼 두 발 맞고 생존하는 거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다, 그죠? 이게 두 발 맞고 생존한 애의 확률하고 똑같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 격추기가 한 발 맞고 격추됐을 확률이 바로 한 발 맞고 격추됐을 비행기 개수가 바로 계산이 돼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없는데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을 이용하면. 물론 100대 정도, 100대, 1000대, 만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은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전체 그러니까 격추기가 한 번 맞고 격추된 애는 9대. 그 말은 우리가 못 돌아온 20대 중에서 두 번 맞고 격추된 애가 11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격추기의 총 피격 횟수는 9 더하기 20이니까 두 발인 11대가 두 번 맞았으니까 20이 되는 거죠. 한 30번 정도가 총 피격 횟수가 돼요. 우리가 이것까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 돌아온 애하고 격추된 애들 이거 추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작위로 쏘았을 때 동체에 맞는 횟수하고 엔진에 맞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거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 날아가게 하고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착륙하고 나서 세보는 거죠. 그랬더니 한 4대3 비율로 맞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통계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험하는 것들 대부분 다 통계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딱 해보고,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통계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통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모의 전투 데이터
통해 가지고 동체 대 엔진의 비율이 한 4대3 정도 맞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결과, 이 어떤 추가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실제로 격추되는 애가 어디에 많이 맞아서 격추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세운 것처럼 이제 총 피격 개수는 30회. 그죠? 그런데 동체하고 엔진이 랜덤하게 우리가 했을 때 맞는 그 비율이 한 4대3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대충 격추된 애가 동체에 맞아서 격추됐을 된 경우가 한 여기 10발 정도. 그리고 엔진이 한 20발 정도 맞는 이런 식으로 피격 횟수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뭐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는 심우영 교수님한테 자료는 그냥 무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자세히 한 번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교수님께 요청드려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은 동체가 아니라 엔진에 맞았을 때 격추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를 왜 제가 이런 그렇잖아도 수학하기 싫어서 재료과 오셨을 텐데 수학을 이렇게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아주 익숙한 분 계시죠, 그죠? 자, 우리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연구자가 돼야 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생존자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언바이어스된 그런 방식으로 나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네. 나도 똑같이 하면 교수님처럼 되겠다. 절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교수님이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네 분 혹시 여러분들 낯익은 분이 있으세요? 아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죠? 파마물의 언니 뉴튼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왼쪽 위에 갈릴레이 그죠? 그 아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중간에 있는 이 요다 같이 생기신 분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 이름을 많이 들었을 때 실제 얼굴을 찾아본 적이 없는 분일 거예요. 아보가드로라는 분이죠. 이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대 과학과 물리학의 골격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많죠. 그 전에 케플러도 있고 그리고 뭐 코페르니쿠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따져가지고 쫙 나열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류 역사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천재적인 과학자, 천재적인 공학자 이름 떠오르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죠?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니까 이게 그 파리에서 열렸던 학회에서 찍힌 사진인데 물리학회 전기 물리학회인데 이게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보시면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죠? 웬만한 현대 물리학 책에 있는 이름들 다 나와요, 그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로렌츠, 큐리, 뭐 컴턴, 슈레딩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2000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천재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천재는 몇 안 돼요. 오히려 20세기 초에 나온 이 천재들이 그 모든 천재들의 합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자, 질문은 이거죠. 왜 우리는 과학계의 슈퍼스타가 더 이상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20세기 초보다 지금이 훨씬 좋죠.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딱 하면 떠오르는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간접적인 우리가 어떤 대답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왼쪽 그래프는 지금
18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증가율을, 인구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2019년에 프리딕션 한 거죠. 자, 보시면 어때? 195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를 지나오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죠. 이 인구 증가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학의 발달이죠.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30살, 40살 되면 그냥 사람들이 내 생을 다 했다 하고 죽었죠. 보통 30살 평균 수명이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해요? 30년이죠. 그죠? 그게 30년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원 제너레이션 그러면 70년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수명이 엄청 늘었죠. 그죠? 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인구가. 그러면 더 앞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더더욱 의문이 생겨요. 그죠? 이상하다. 사람이 더 늘었으면 확률적으로라도, 그죠? 더 천재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요즘은 그게 안 나올까? 사실 중국 올림픽 할 때 봐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죠? 뭐 전부 다 뭐 다 1등 하죠, 그죠? 축구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대부분은 다 잘해요, 중국이.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그 예를 들어 탁구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 프로모션 하려고 해도 풀 자체가 적어요. 중국은 탁구 인구만 해도 뭐 1000만이 넘고 뭐 이러죠, 그죠? 1000만이 어디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 1등만 데리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과학계에는 그런 천재들이 없더라. 왜 그럴까? 좀 이상하다, 그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보태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 산업구조의 변화예요. 이거는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 대답을 했죠. 그죠? 과거에는 거의 농업이었어요. 농업 기반이었던 게, 그죠? 지금은 농업 인구가 확 줄었고, 그죠?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뭐가 많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외에 서비스업들하고, 그죠? 매니팩처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트레이드 쪽이 확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사실 말해주는 바가 커요. 뭐예요? 농업은 사실은 농사 짓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업은 사실은 뭐예요? 머리를 쓸 필요 없는 그런 산업이죠. 그죠? 특별히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 과거에는 아주 과거에는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비스업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교육, 예전에는 한 1%의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은 99% 사람이 교육을 받고 99%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적인 두뇌를 쓰는 활동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하는 거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봐야 돼요. 조금 더 가보죠. 조금 더 가보시면, 자, 이거죠. 이게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경신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줄어가는지, 그 연도별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게 시간이 단축되죠. 쭉 단축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죠? 세츄레이션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당연한 거죠, 그죠? 처음에 아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때는 먼저 한 사람이 세계 신기록이에요. 근데 먼저 했다는 거는 사람들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좀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금방 따라잡아요. 금방 따라잡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그죠? 0.01초 차이로 이렇게 갈리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실 텐데, 우리하고 더 친근한 쪽으로 이걸 가져와 보면 요거죠.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한 하이 템퍼처 슈퍼컨덕터죠.
과거에 이제 수원에서 처음에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고 나서, 그죠? 쭉 가다가 우리가 YBCO라고 부르는 1, 2, 3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산화물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돼요. 산화물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그 우리가 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레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온까지 이 정도 속도라면 상온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어때요? 앞에 우리 100m 달리기 신기록 깨는 것처럼 처음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팍팍팍 뛰어 올랐지만 그 이유는 어때요? 세츄레이션 곡선이 그러면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 현상이라든지 화학적 현상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라면 새로운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끌어낼 수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조인을 해서 또 올릴 수 있고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세기, 20세기 초,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1세기죠. 저는 뭐 20세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그 세츄레이션 곡선이 그런 지 오래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같이 오늘 대화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로 20세기에 21세기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분들은 우리 19세기 오늘 한국에서는 20세기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과거 한국에서 20세기에 한국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그냥 그죠? 나의 신조 삼아서 이렇게 간다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아까 YBCO가 요거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고온 초전도체 연구의 기폭제가 됐던 건데, 꼴랑 요 정도 뛴 것 가지고 할 줄 몰라도 여기, 그죠? 브로큰 라인이 있죠? 엄청나게 점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요 이후에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약간 경제학이나 혹은 그 광고학 이런 걸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대 광고가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단순히 광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연구, 지식, 그리고 기술 개발 뭐 이런 모든 것에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그래핀이라든지 아니면 페rov스카이 솔라셀 이런 것들 그렇죠? 딱 기술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그게 보고되는 그걸 우리가 테크놀로지 트리거라고 그래요. 어떤 기술 딱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하나 소개가 되면 급격하게 비즈빌리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에 몰려들죠. 와, 좀 대단하다. 나도 뭐 한 건 해보자. 이때는 이제 로행 프루트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그걸 뭐냐면 우리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손만 그냥 뻗어도 딸 수 있을 만큼 낮게 과일들이 막 열려 있으면 그걸 요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사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페롭스카이 솔라셀을 한다. 그러면 이 어떤 시스템에서 페롭스카이 솔라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그럼 다른 시스템에서도 되는데 또 다른 시스템도 되는데 그냥 새로운 도전만 해도 전부 다 논문이 되고 전부 다 유명세 비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는 오래 안 가요. 어느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과장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사실은 과장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픽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A라는 데서도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B도 보이는데 C도 보이는데 그게 다 논문이 됐다면 이제 좀 지나면 그래. 뭐 그게 뭐 새로워?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한번 내놔봐. 그게 뭐 메커니즘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단계로 가요. 고도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쭉 우르르 몰려들었던 중에서 이제 필터링이 되고 그 중에서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 그러다가 픽을 치고 떨어지게 돼요. 모든 학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떨어질 때는 뭐냐면 이게 안 떨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가는 경우는 뭐냐면 터지자마자 산업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산업이 바로 뒤따라와 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연구라는 게
산업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과대한 기대치 때문에 픽을 치고 분야가 시들어요. 팍 죽죠. 그러다가 마지막 이 우리가 그죠 디sillusionment죠, 그죠? 환상이 깨진 거죠. 환상이 깨진 것에 바닥을 치게 되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계신 우리 그죠 대학원생들 분들 중에 이걸 보면서 아씨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치면 이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 다 떨어져 나가죠. 진짜 소위 우리가 그죠 일반 그 시체말로 찐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는 건 뭐냐면 이게 enlightenment라고 하죠. 우리 계몽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플래토를 유지하게 되는데 평지로 세츄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그죠 어떤 특정 교수님 연구실에 가가지고 뭐 연구를 해요. 그죠? 그러면 뭐 핫한 주제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핫한 주제를 막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픽 근처에 있든 떨어지고 있는 데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어떤 연구를 이 근처에 어떤 연구를 했든 그 연구가 거의 요 근방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의 평생 어떤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유전체, 다이렉트릭스가 좋아가지고 이쪽을 계속 연구해보고 싶은데 전망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없다고 얘기해요. 보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핫하게 보고 있는 그런 필드들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는 없어지는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지지는 않겠죠. 거의 요게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학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더라도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굉장히 조금 약간 그죠 우울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위치로 간다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대한민국의 6.25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통계인데 그 GDP예요. GDP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 어때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죠? 이게 한 1980년대 이 근방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 정점을 어디서 찍냐면 1999년 세상이 종말 안 해가지고 그죠? 종말할 것 때문에 더 안 올라갔나 봐요. 예,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GDP 변화 자체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죠? 보면 뭐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삼성의 이병철 뭐 현대 정주영을 찾아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과거에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야 나도 그걸 정말 그 사람들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로 뭔가 이렇게 내야 되겠다. 뭔가 일본에서 나도 대기업을 만들고 뭐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불가능은 아니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에 우리 그랬죠? 거의 한 17세기까지 나왔던 천재들 다 합해서 20세기 초에 나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수보다 적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왜 천재가 없을까? 그에 대한 이제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거의 아인슈타인급의 천재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천재야. 근데 다 천재인데 뭐냐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즉 이런 거죠. 지금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 때도 여기 보시면 왼쪽은 반도체 공정, 오른쪽은
제가 세라믹을 하다 보니까 소위 세라믹의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산업이 바로 MLCC 산업이죠. 멀티레이어 세라믹 카pacitor죠. 이거 보시면 이 전체를 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공정들 보시면 세라믹만 MLCC만 봐도 여기 어때요? 이 재료공학의 결정체예요. 세라믹은 MLCC는 그러니까 고분자 분산재 그리고 뭐 고분자 그 가소재 바인더에 대한 지식도 완벽히 있어야 되고 세라믹 소결에 대한 지식도 완벽해야 되고 세라믹 미세 조직 컨트롤에 대한 지식도 완벽해야 되고 안에 내부 전극이 들어가서 금속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외부 전극 금속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복합되어 있는 금속과 세라믹이 교대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그죠? 깨끗하게 그리고 불량이 안 나게 만들어내는 컴파짓 소결 기술도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 친구 일 잘한다.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 천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면 이 각각의 부분에서 최소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정말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과거에 소위 여러분들이 그죠?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던 게 위인전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웠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그냥 미래가 암울해질 뿐이에요. 즉 각각의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는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페rovskite 솔라셀을 하는 친구가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솔라셀을 연구하는 친구가 솔라셀 이게 나중에 산업화가 안 되면 결국 죽을 거잖아요. 분야가. 그랬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소한 결정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결정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미세 조직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그죠? 틴필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런 자신만의 그런 스페셜티 길게 가면 안 되고 넓게 가면 안 되고 딱 어떤 주어져 있는 자신만의 스페셜티를 갖는 그런 쪽이 중요할 것이다. 아직 많이 추상적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있는 시대가 여기쯤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던져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마무리를 하죠. 자, 마무리는 또 우리 또 근사하게 해줘야 되니까.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그림의 화가, 그린 사람의 화가. 물론 대답을 안 하실 걸 알고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 다 잘 모를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래 되죠. 혹시 그럼 이 그림의 제목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목을 한번 지워봐 주실래요? 채팅으로 날려주셔도 되고. 그죠. 이 유튜브만큼 재미가 없어서 채팅이 안 오네요. 저번에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유괴범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던데 첫걸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첫걸음이라는 작품. 그리고 요 아저씨 얼굴 명암을 보면 대충 뭔가 떠오르는 사람 좀 있죠. 넘어가죠. 예.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밀레의 작품이에요. 밀레의 작품인데 우리가 밀레하면 보통 이제 만종이라든지 뭐 몇몇 중요한 작품만 기억을 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자, 이건 누구 작품일까요? 모양 똑같죠? 제목도 똑같아요. 첫걸음이라는 작품. 채팅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예, 빈센 방구 작품이죠. 희한하다, 그죠? 잘 찍으셨어요. 예, 찍었는데 맞았다고 좋아하시는데 잘 찍으신 거예요. 여기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자, 어떻게 똑같은, 완전 구도도 똑같잖아요. 모든 게 똑같은데, 그냥 화풍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럼 하나는 표절이죠. 그죠? 하나는 표절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게 표절일까요? 어느 게 표절일까요? 둘 중에.
지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죠? 고흐의 작품 표절이에요. 뭐냐면 밀레의 고흐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림을 이제 화가의 길을 걷기로 하고 할 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살았죠, 그죠? 그래갖고 캔버스에다가 덧칠하면서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얘가 가장 자기 그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게 밀레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전부 다 밀레 작품의 복사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원작, 이 밀레의 원작은 누가 그린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 그림 자체는 처음 보는 상황일지 몰라도 고흐의 작품인 걸 느끼잖아요.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셔야 돼요. 사회에서 기억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기억이 되고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요. 자신만의 색깔. 그냥 이거 뭐 어떤 요즘 이게 유행한다는데 이 연구하고 저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는 연구. 원래 그렇거든요, 그죠? 주제가 바뀌어도 어떤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정형화될 수가 있어요. 나만의 것으로 정형화시키는. 그걸 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이 납니다. 즉, 두각 그냥 아주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탁 튀는 그런 천재가 나올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받는 연구자가 되는 방법은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고흐일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격이 없어요, 이 둘은. 아무도 안 팔죠. 이미 그냥 이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고 이게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베이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풀스텝이죠. 첫 걸음 딱 검색해가지고 해보면 밀레의 원작은 이베이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 말은 고급게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역사상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표절작이 더 유명해지고 표절작이 더 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 작품이 유일해요. 빈센트 반 고흐의 첫걸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색깔이 확실하면 된다. 여전히 많이 추상적이죠?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은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유니크니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만의 본인만의 색깔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항상 그 색깔에 맞춰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든 어떤 주제를 연구하게 되든 나만의 색깔로 그 연구를 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최근에 파워 반도체라고 해갖고 전기 자동차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파워 반도체 굉장히 뜨잖아요. 그걸 이끄는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연구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거의 그 한참 연구했는데 이거는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지금이었으면 아마 다 실업자가 될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회가 찾았잖아요. 연구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연구는 어떤 분야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아까 우리 그 슬로프 오브 인라이먼트라고 한 거 있죠. 새로운 이해가 주어지면서 트리거가 딱 생기면 과거에 연구하던 거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돼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에버리지 보면 보통 한 20년 사이클을 가지고 연구가 돌고 돌아요. 그런데 연구가 돌고 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트리거를 해주는 그 어떤 사람들 과거에 없던 재료가 아니에요. 있던 재료에 새로운 어떤 그죠? 특성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트리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신만의 연구가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그 유니크니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나만의 색깔을 갖는 연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건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약간 앞서간 분들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거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성공한 사람은 볼 필요가 없고 당연히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됐을까를 항상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굴곡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상으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뭐 저기 아직 길진 않지만 대학원 생활하고 연구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기억에 남을 톡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예,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 우리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교수님의 철학과 잘 어우러져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교수님들 논문을 보면은 이름 안 봐도 이 교수님 논문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렇죠. 그런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기억하기도 쉽고 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 혹시 질문이 또 없긴 하지만 질문 있어요? 채팅으로 쳐주면 제가 읽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 본인이 켜서 우리 교수님한테 뭐 연구적인 부분 뭐 다양한 질문 뭐 있으면은 용기 내서 마이크 한번 켜고 교수님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톡도 상당히 그 뭐 엄청난 그 지식과 시간이 들어간 결과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상당히 좋은 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질문이 예. 교수님께서 실패하신 연구 실패 사례가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 삶 자체에 실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실패했던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는 그 실패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패했던 사례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뭐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실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은 예가 될까요?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뭔가 합성할 때 뭐 이를 넣고 거기다가 뭐 용매를 넣고 이렇게 뭐 합성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을 잘 못하죠.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배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그랬다가 선배한테 이제 왜 이렇게 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선배한테 배웠대요. 그래갖고 그걸 거스르고 했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거 뭐 쫄딱 망한다고 그때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도 있고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통상은 한 7년 정도 그렇게 나가 있으면 보통 한국으로 잘 못 돌아와요. 애들도 크고 뭐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라는 게 왜 있었을까요? 결국은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실패가 없이 딱딱 아구가 맞았으면 가자마자 뭐 엄청난 뭐 아웃풋을 내면서 그냥 1, 2년 만에 돌아왔겠죠. 근데 갔는데 제가 하던 거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했어요. 저는 맨날 그냥 세라믹 구워가지고 미세 조직 보고 뭐 그레인 사이즈 재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세 조직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 전공이 미세 조직인데. 그냥 특성 만들어내는 거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아 이게 아니었나 보네 이게 뭐 했나 보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첫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게 한 3년째 들어갔을 때 나왔거든요 제가. 그 앞에 3년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부분이죠. 예. 근데 질문하신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실패해도 인생에 큰 지장이 없냐? 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거 고민 되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인생은 제가 실패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나는 여기까지 갔으면 한다는 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골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뿐이에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가요, 그쪽으로. 대신 이제 실패가 오히려 초반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요, 실패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즐거웠나요? 학교 생활이? 끔찍했겠죠, 그 당시, 그죠? 근데 돌이켜보면 좋은 것만 기억나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모든 걸, 과거의 거를 전부 다 좋게 만들려고 하는 정신적 기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패했던 거. 당장은 뭐, 어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10년 딱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 실패가 진짜 의미 있는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인생이 크리티컬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연세대 재료공학부에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 이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실수가 중간에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막 꼬꾸라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연구에 있어서 실패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하면 삶이 피폐해져요. 적당한 수준에서 실패는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왜 좋냐?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실망해야 돼요.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꼰대 마인드로 또 넘겨주고 대답 드린 것도 있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해 주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친구 질문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받고. 뭐가 왔어요? 질문이 좀 왔어요. 있는데, 그, 그러니까 좁게 깊게 파느냐, 아니면 얇지만 넓게 파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담당하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면, 그러니까 넓고 얇게 파는 쪽에 와 있죠, 이미. 그죠? 부인 못 하실 거예요. 그게 재료공학이잖아요. 어디 가서 서로의 깊이 얘기하면 조금 딸리는 것 같고, 근데 어디 가든 대화는 닦이잖아요, 재료공학. 그죠? 재료공학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얇지만 넓게 파고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얇고 넓게 파는 이 학문 안에서도 자신만의 스페셜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스페셜티. 뭐 추상적인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얇고 넓게 있는 학문에 있어요. 예, 그 안에서도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교수님, 여기 심우영 교수님 계시지만, 심우영 교수님도 심우영 교수님 굉장히 넓고 깊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 대학원생, 좁고 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때는 좁고 깊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깊이도 있으면서 넓게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뭐냐면요. 매니저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니크한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서 계속 밟아 올라가면, 그렇죠? 지금 학생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뭐 포스닥 연구원으로 올라가고, 그죠?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원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교수급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가면 직책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직책이 올라가면요.
넓어지는 건 저절로 넓어져요. 그런데 깊이가 애초에 없었다면 깊이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직책이 올라가면서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생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그거였다는 거죠. 지금은 한 분야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깊이를 만들어놔요. 넓어지는 거는요, 자동으로 넓어져요.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면.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소에 우리 학생들 질문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한 거 보니까 저만큼이나 학생들한테도 좀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다행입니다.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야? 망합니다. 안 됩니다. 아까 그 말했다시피 우리 그 조국 교수님께서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그 피에조 일렉트릭, 멀티 페로익, 그다음에 그 세라믹 쪽의 다일렉트릭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발표도 상당히 그 내용도 좋고 재밌게 클리어하게 그 세미나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 그 전에라도 제가 한번 조국 교수님을 꼭 모시고 연구 세미나도 한번 진행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뭐 교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시간, 오늘 출근도 못 하시고 이렇게 댁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거의 한 170명 되는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화면에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들 들어가십시오, 교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